친구랑 술 한잔 하다가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야, 근데 일본은 왜 남녀가 같이 목욕하는 거야?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다가 진짜 황당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일본 혼탕 문화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뜬금없이 에도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옵니다. 천하를 통일한 권력자가 내린 딱 하나의 정치적 명령이 수백 년 뒤 일본인들의 목욕 문화까지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목욕탕 얘기로 시작해서 일본 경제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다림의 달인이었습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시다 미스나리를 비롯한 반대파를 전부 쓸어버리고 드디어 천하를 손에 넣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축배를 들었겠죠. 근데 이에야스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불안해졌거든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어딘가 구석에서 누군가 몰래 힘을 키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다이묘가 수백 명인데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에야스가 꺼내든 카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발상이었습니다. 반란을 막으려면 반란을 꿈꿀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전부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였죠. 그 해법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의 볼모로 잡아두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전부 수도에 묶어두는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다이묘 본인도 1년은 자기 영지에서 1년은 에도에서 살도록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참근교대 제도예요.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고 본인은 1년마다 수도에 직접 나타나 충성을 확인받아야 하니 반란이고 뭐고 엄두를 못 내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걸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다이묘 입장에서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이사 한번 하려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근데 수백 수천 명의 군사와 식소를 이끌고 1년마다 편도만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늦을 수도 없고 초라하게 갈 수도 없는 이 강제 행군이 사실 일본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줄줄이 이동하는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짐을 옮겨야 합니다. 근데 당시엔 편의점도 없고 패스트푸드도 없었죠. 자연스럽게 이동 경로마다 식당이 생기고 여관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허름한 주막 수준이었겠지만 상대가 누굽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지방 영주들이에요. 이 손님들 입맛을 맞추려면 음식도 좋아야 하고 잠자리도 깔끔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쟁이 붙었고 질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지금도 일본 전국 도로변에 수백 년 된 노포 식당들이 즐비한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이 참근교대 이동 경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이묘를 통제하려고 만든 제도가 결과적으로 일본 전역에 외식업과 숙박업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된 거죠. 권력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아이러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현대인은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요즘은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요. 근데 당시엔 에도까지 가는 길이 몇 주씩 걸리는 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다이묘와 수행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피로 회복이었습니다. 마침 일본은 지각판이 워낙 활발해서 전국 어디를 가도 온천이 펑펑 솟아났어요. 고대부터 일본인들이 온천을 즐겼던 건 맞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천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지친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만큼 확실한 피로 해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일본엔
남녀가 목욕을 따로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대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씻어온 문화였고 그게 혼탕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피로에 절은 수천 명의 남자들이 전국을 이동하면서 온천과 혼탕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니라 필수 생존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돈 많은 손님이 오면 사업이 커지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다이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천을 찾기 시작하자 목욕 사업은 빠르게 대형화됩니다. 단순히 탕 하나 달랑 있는 수준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공연도 보고 하룻밤 묵어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한 거예요. 혹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셨나요? 거대한 목욕탕 건물에 각종 신들이 드나들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장면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에도 시대 목욕 문화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만든 겁니다. 당시 일본 사회엔 남녀 혼욕을 부끄럽게 보는 시선 자체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목욕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으니까요. 오히려 낯선 사람과 함께 탕에 몸을 담그는 행위가 경계를 허물고 친해지는 사교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자의 호주머니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목욕 산업은 이제 일본 문화의 DNA 깊숙이 새겨지게 됩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그가 목격한 일본의 풍경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대포도 아니고 성곽도 아니었습니다. 남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탕에서 뒤섞여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페리가 본국에 보낸 원정기에 이 장면을 적어보냈고 그걸 읽은 서양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민족은 미개하다고요. 근데 잠깐 시각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처음 보자마자 야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일본의 혼탕은 성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이웃끼리 하루 일을 나누고 아이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고 피로를 함께 녹여내는 곳이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절대 가치로 여기는 서양과 공동체의 유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일본. 이 충돌이 이후 역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온천과 여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먼 길을 달려온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목욕만 하고 바로 잠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유흥업이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일본의 유명 온천 지역에 가면 특유의 활락가가 형성돼 있는데 그 구조적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만들어낸 더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다이묘들이 전국을 이동하면서 길이 닦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골짜기까지 도로가 뚫리고 도로가 생기자 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이묘들은 빈손으로 귀향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이동하는 길목마다 지역 특산물을 사고 선물을 챙겼습니다. 이게 오늘날 일본 백화점과 기념품 문화의 원형이에요. 반란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도로를 깔고 상권을 만들고 소비 문화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에야스가 이 결과를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이묘의 힘을 빼려고 만든 제도가 결국 다이묘도 사무라이도 아닌 전혀 다른 계층을 키워버린 겁니다. 바로 상인들이에요. 과거 일본의 신분제에서 상인은 산업공상의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참근교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순환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쌓기 시작합니다. 칼 대신 주판을 든 사람들이 나라의 실세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1853년 페리 제독의 함선이 등장했을 때 이 상인 계급은 달랐습니다. 사무라이라면 자존심을 내세워 쇄국을 고집했겠지만 상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서양과 교역하면 돈이 된다. 신문물을 받아들이면 더 큰 시장이 열린다. 이 현실적인 판단이 메이지 유신의 불씨가 됩니다. 조선이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앞에서 멈춰서는 동안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이 상인 계급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는 서양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들어서고 서양식 복장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바람 속에 목욕 문화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야만적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혼탕 문화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법이 바뀌고 남녀 욕탕을 분리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전국을 뒤덮었던 혼탕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일본의 깊은 산속 작은 시골 마을에 가면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혼탕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됐어요. 전통 료칸에 딸린 혼탕 노천 온천을 체험하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한때 서양에게 미개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문화가 이제는 세계인이 돈을 내고 경험하러 오는 콘텐츠가 된 거죠. 역사라는 건 참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걸 혼탕이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화산과 온천이 많은 아이슬란드에서도 남녀가 함께 노천 온천을 즐기는 건 일상이에요. 블루라군 같은 곳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몰리는데 거기서 남녀를 굳이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또 어떻고요? 핀란드인들에게 사우나는 종교에 가까운 문화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비즈니스 파트너와도 사우나를 함께 하는 게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뜨거운 사우나에서 몸을 달군 뒤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그 과정을 같이 한다는 게 핵심이죠. 독일 바덴바덴의 스파 리조트는 탈의실부터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헝가리, 스위스, 체코까지 유럽 곳곳의 혼탕 문화는 수백 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결국 혼탕은 일본만의 특이한 문화가 아니라 온천과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류 보편의 문화였던 겁니다. 야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의 삶이었던 거죠. 그럼 이 모든 역사를 알고 나서 직접 혼탕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딱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엔저 덕분에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혼탕 온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온천에서 주는 큰 타월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이동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변 사람, 특히 이성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일본 혼탕은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꼭 위로 묶어야 하고 타월은 탕 안에 절대 담그면 안 됩니다. 물장구나 큰 소리도 금물이에요. 조용히, 차분하게, 그냥 피로 풀어온 사람처럼 있으면 됩니다. 혼탕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여성 전용 노천탕을 따로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시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일본 온천을 즐기는 문화로까지 이어졌다는 거 꽤 재밌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